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은 1조에서 재정 목적, 2조에서 용어의 정의, 그리고 3조에서 법정 중개대상물, 즉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조문은 3개뿐이지만 매년 두세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먼저 대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단원별 문제집 10페이지 대표 문제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항 중개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첫 번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3조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이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운을 남기면서 있었죠. 그 밖의 권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알선을 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그러므로 매매 계약이나 지금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 이전과 같은 득실 변경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죠. 단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 보조적 사실 행위를 압축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알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가 되려면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했을 때 중개에 해당하는 거지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 행위로서 중개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2항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지금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무엇인지를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서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2조 3호를 통해서 무엇이 중개업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어야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지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구했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받기로 합의했었다 하더라도 보수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인 거지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이 개별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임원이 10명이 있는 중개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법인 명의로 한 장 있을 뿐입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10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개설등록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은 한 장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3항도 틀린 지문이고요. 4항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 하더라도 그자가 공인중개사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는 핵심이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소지 유무로 양자가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5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건데요.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그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요했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자격을 취득했다면 일단 그자는 공인중개사인 것이니까요. 5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1조의 목적에 대해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1조가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죠. 간혹 1조 제정 목적을 수험생이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1조는 법문에 충실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부동산 중개업, 국민경제.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에 관한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4항이 정답인데 4항 지문 보시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민법과 상법이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일반법, 특별법 구별기준 관계 속에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넓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죠. 특별법은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민상법 상호 간에는 또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 적용의 순서는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으면 상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상법에도 적용이 없을 때 이제 민법의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법 적용의 순서를 잘못 언급했기 때문에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법 2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5항 지문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을 묻는 문제는 해당 정답 지문 해설만 하겠습니다. 5항을 보시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모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중개보조원은 아예 용어의 정의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하니까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모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한편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점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4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이것도 소속공인중개사에 속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에는 모두 6개의 용어의 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2조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만큼은 문장 속에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일단 빼고 용어의 정의를 언급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인데 그 문장 속에 괄호가 들어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는 괄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이중적인, 다의적인 의미인데요.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피용자 신분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이지만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임원이나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사원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칭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도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서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다면 그 행위는 업으로 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업으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때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했을 때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한 것이 된다는 것인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규모, 동기, 양태, 의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업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한 것에 불과했다면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중개행위일 수는 있겠지만 중개업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는 찾습니다. 1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업으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양대행업이지 중개업은 아닌 거죠. 물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14조가 허용해 준 업무만 중개업 외에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이 각호를 통해서 허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중에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양대행 업무는 중개업 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다른 업무인 거지 중개업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분양대행, 주택 분양대행을 하게 될 때 받게 되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B는 주변 사람들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아파트 거래계약 알선을 반복적으로 했답니다. 자, 이 B가 한 행위가 주변 사람의 의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파트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하겠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 알선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중개업을 한 거죠. 물론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다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 행위는 유효한 중개업은 되는 거죠. 적법한 중개업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자가 행한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하는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위법은 하지만 중개업에 해당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3항 공인중개사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 매매를 1회 알선했다. 방금 전 정답 지문에서도 봤었지만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한 번 한 것이라면 토지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는 했어도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중개행위일 수는 있으나 중개업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 2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였다. 그러면 표현 그대로 부동산 컨설팅을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겸업할 수 있도록 14조가 허용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업공인중개사 2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위반은 아니어도 중개업도 아닌 거죠. 부동산 컨설팅한 것이니까요. 5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F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요구만 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자가 등록하지 않은 자이니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될 겁니다. 근데 보수를 받았대요. 보수를 받고가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요구했다 하더라도 달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받기로 합의했어도 안 받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이 중개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1항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법 제2조 2호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가 다른 업무에 부속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개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중개 행위를 했는데 업으로 행하였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부수하여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14조가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 업무에 부수하여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였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 행위가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회사가 부수적으로 했어도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1항 틀린 지문이고요. 2항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건물은 당연히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하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저당권 설정을 알선했다. 그런데 법정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은 매매교환 임대차를 언급했으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었죠.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 중에는 이른바 용익물권으로 분류되는 제한물권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담보물권 중에서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 가능한 담보물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저당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데 심지어 저당권 설정 알선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알선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중개업에 속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2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3항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중개업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비록 보수를 받지 않아서도 어떤 특정 행위가 중개행위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받지 않고 중개를 한다 하더라도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업무 수행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3항 틀렸고요. 4항 공인중개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만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지 업무 수행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과 같은 단순 업무 보조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의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단순한 업무 보조도 할 수 있어요. 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피용자 신분에 있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인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4항 틀렸고요. 5항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맞죠?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의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든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든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고용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 고용인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용신고한 고용인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고용인이 소속 공인중개사였느냐 중개보조원이었느냐 여부는 불문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4항 지문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과 뭐 한 거죠? 직접 거래를 한 거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건데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모두 9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9가지 금지 행위 중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금지행위 중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위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4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는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할 수가 없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어떤 업무? 단순한 업무요. 단순한 업무만 중개보조원은 보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3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1항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1항이 지금 옳은 지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지상권은 그 성립 행위에도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지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은 가능하죠. 거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용익물권은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지만 담보물권 중에서 설정에도 이전에도 알선이 개입 가능한 것은 저당권뿐이라고 했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되었는데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은 가능하죠. 그래서 유치권의 이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법정지상권도 성립은 알선할 수가 없겠지만 성립된 지상권의 양도는 알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데 옳은 것을 묻는 문제였으니까 나머지 지문들의 틀린 이유도 분석해야 되겠죠. 2항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죠. 업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 행위가 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봅니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아닌 외국 법령에 따라 예를 들어 미국에서 리얼터나 세일즈 퍼슨 같은 부동산 중개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로 취급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4항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법인이냐 개인이냐 불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면 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인 것이죠.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었고요. 5항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여기까지 맞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설명 의무는 중개보조원의 의무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일 뿐이죠. 단지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작년 개정을 통해서 이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같은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미리 의뢰인에게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해야 될 신분고지 의무가 생긴 거죠.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분고지 의무가 중개보조원에게 있다는 거 올해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용어의 정의 관련된 문제를 보셨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3조가 정의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